오늘 만남은 2시간 동안 오찬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덕담이 오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면서 그걸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보기 주세요. 대통령님! 보세요, 보세요. 제주 오겹살이 유명하고요. 항정살이 뭘로 드시나요? 지금 건강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행복하게. 예, 이어서 정가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 지 37일이 됐나요? 한 30여일 됐는데 이제 드디어 내각 1기 인선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일단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각 구성이었다고 봅니다. 그 내각 구성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임명이 됐고 또 19개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추천을 이제 마무리했고 예. 이번 주부터 그 인사청문 주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네. 빠르게 좀 인사청문회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일단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그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을 삼실 원칙을 좀 세우신 것 같아요. 네. 실용, 실력, 실무 위주의 인사를 함으로써 바로 현장에서 이 업무들을 즉시 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추천을 좀 많이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저는 물론 실용 삼실 인사라고 이제 잘 평가를 한번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손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니냐 싶어요. 현역 의원 많은 거에 대해서요? 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예요. 아니 근데 이러려면은 과연 대통령 중심제인가? 물론 이제 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렇게 검증된 인사로 포진시킬 수밖에 없다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인재풀이 좀 협소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당에 기대는 모습, 그다음에 국회에 기대는 모습이 나중에 이제 이분들과 또 당정 일체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 도대체 정부와 내각이 동일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통령 중심제라는 그 취지도 좀 흐트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어요. 이제 이 의원들이 전부 상임위 활동하다 또 부처로 돌아가면은 부처 입장을 또 대변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의회의 견제 기능이라는 게 또 사라지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저는 이 인사의 평가는 이제 한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얼만큼 이제 잘 성과를 냈는지 이걸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초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쉬운 길을 택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또 기업인도 등용을 많이 하는데 보면 좀 특정 기업에 좀 몰려 있어요. 이런 점들은 정말 제가 아까 인재풀에 대한 협소도 얘기했지만 약간 뭐랄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보는 포커싱이 조금 국소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지적은 드리고 예. 앞으로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쉬운 길을 택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손쉬운 길이라는 건 인사청문회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일부터 당장 이제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슈퍼 위크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여야가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이제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식의 이런 내각 구성이 설사 구성이 된다 그래도 그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현역 의원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 내각 인선에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채워진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다, 전원 생환이 가능하다,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뭐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결격 사유가 될 만큼의 어떤 사유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비상한 시국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인사청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다른 일반적인 그 준비보다도 좀 되어 계시는, 뭐 여러 가지 선거에 출마하셔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다소 많이 과거에 비해서 포함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각제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당정이 함께 책임지는 그런 국정의 책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한두 분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부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자랑 이진숙 후보자. 네. 그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인사청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하게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의혹들을 좀 소명해 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최대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은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거론되는 그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의혹들이 지금까지로는 크게 이제 결격 사유로 보기는 힘들고,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거다.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제일 당황스러운 게 예. 해당 부처 분야에서 가장 부적격한 사람을 찾아내도 이렇게 찾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하필 왜 여성가족 분야, 그 하필 또 교육 분야, 중- 그러니까요. 교육부 아주 장관이냐. 갑질하다 못해 슈퍼 갑질이고, 그다음에 사실 그 강선우 후보자에게 따라다니는 의혹은 제가 이렇게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근데 그분이 지명되고 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람을 돌보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국민이 이렇게 정말 냉소를 보내는 분이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 온다? 네.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아니, 장관 교육부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미래를 제공하고 미래를 담보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인데, 남의 것 갖다 뺏겨 쓰면서 아이들 보고 똑바로 자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툭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 때 모든 걸 밝히겠다. 평소에 밝히면 될 일입니다. 없던 진실이 청문회 가면 나타납니까? 아니면 갑자기 방어 논리가 청문회 가면 생깁니까? 네. 지금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고, 그 얘기하는 순간 언론이 다 보도하고 검증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만 버티면 된다. 즉, 이 말하자면 김민석 효과라 그러죠. 김민석 이펙트. 네. 버티면 된다. 예. 총리도 이틀 버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표결까지 간 사람도 통과시키는데, 이분들은 표결도 안 해요. 그냥 청문 채택 보고서 안 되면 3일 지나서 대통령 임명이 그만이니까 예. 이걸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윤석열 정부의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버럭하고 그 인사검증에 대해서 기자가 지적하니까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윤석열 정부 재앙은 시작됐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낙마 제로다, 없다, 방어선을 치는데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고 그다음에 헌법보다 무섭다는 국민정서법을 건드리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이 허니문 기간도 저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물론 민주당에서는 다 100% 쉴드 한다고 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낙마 후보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과거 정의당 같은 데스노트는 없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화력을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낙마 후보를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보수 논객들과 또 식사를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이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말하자면 제가 교육부 이진숙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진숙도 문제고 저진숙도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진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사실 내가 알아서 추천한 건 아니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처리가 된 건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자기도 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어요. 예, 사실 해당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이 좀 공개된 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좀 공개가 됐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이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연 이런 것들로 의해서 추천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일단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직접 알고 추천한 게 아니라 여러 인사들을 추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사를 골랐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일단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제기되고 있는 어떤 이 그 제자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그 지금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진숙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다. 또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중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논문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규범이 좀 확립된 것이 한 2009년, 7, 8년 이쯤인데 이 전에 있었던 것들하고 이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좀 다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단체나 또 특히 충남대 총장에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서 그 당시에 검증이라는 부분을 일부 거쳤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또 소명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지금의 이런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잘 소명하시고 임명 과정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또 나름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진숙 후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딱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당내에서도 약간 이진숙 후보는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어떤 당내에 지금 없습니까? 그런 정도의 선입관이랄까요? 아니면은 지금 어떤 기류의 변화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국민 눈높이를 이 청문 과정에서도 못 맞춘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근데 그 고민은 당에서 하는 고민은 아니겠죠. 아마 그 고민은 최종적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고민인데 네. 그 고민 단계까지 충분하게 후보자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해 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런 해명이 될 수 있는 인사청문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가 당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모두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한 명이라도
이제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네, 이 인사청문회에서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장 수혜를 보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 봐요. 뭐 조현 장관 후보자, 권오울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이분들도 사실 만만한 비리가 아니고 만만한 의혹이 아닌데 워낙 이 두 사람이 세다 보니까 다 묻히고 있어요. 아니 이런 수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현역 의원 불패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관행에 저는 그 말하자면은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분 강선우 의원이 물론 뭐 동업자죠. 사실 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칼날의 잣대를 더 좀 엄격히 들이대야 된다. 왜냐하면 진보 보수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뭐 보좌진에게 한 갑질을 놓고 보면은 이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예. 단순한 공직을 맡기에도 매우 부적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은 동료 의원의 의식을 갖고 뭐 이렇게 약간 솜방망이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고민도 저렇게 묻어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약간 그 공세가 세질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은 좀 될 것 같지만 저는 그 고민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만연한 의원과 보좌진 간의 갑질 문화 이런 것들도 좀 개선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스스로 반성을 또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현, 정동영 이런 분들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겁니다. 이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첫 출범을 하지만 저는 이 두 분에 대한 국민적인 잣대와 눈높이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정무적 판단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좀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많은 후보들이 이제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개혁신당도 아마 화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정의당에 데스노트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 보니까 천하람 원내대표는 뭐 갑질의 여왕이라고 강선우 의원을 칭하던데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저는 개혁신당이 좀 역할도 좀 기대하고 국민의힘도 네. 너무 전선을 확대하지 말고 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인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좀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혁신위를 띄웠다가 다시 가라앉고 다시 또 띄우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중앙당의 지도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봉숭아학당은 이제 없다. 봉숭아학당 대신에 민심학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날만 새면 비대위 체제였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안철수 혁신위원장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만 해도 막 얘기를 하고 왜 당대표를 나와야지 혁신위원장 하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혁신위원장 안 하고 당대표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전 대표까지 안 의원이 예. 저는 그렇게 급선에 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의원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혁신위원장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중요 인사들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려 그러면 물밑도 좀 조율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혁신의 결과물로 그걸 내놓으면은 비대를 압박하면은 좀 되는데 이게 네. 마치 언론 플레이 하듯이 던져서 안 되니까 나는 15분 만이나 그냥 바로 대표 나갈래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안 의원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조차도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는 비대위가 그런 혁신위를 또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안철수의 어떤 안철수 의원의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꼼수 이렇게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보십시오. 지금 그 윤희숙 위원장이 됐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안을 또 냈잖아요. 예. 내니까 당에서는 왜 사과만 하느냐고 왜 이게 혁신이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또 비난합니다. 네. 그럼 이러려면 혁신위를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그냥 슬쩍 뭉개고 넘어가고 그냥 전당대회 바로 가지. 그래서 저는 윤희숙 위원장의 발표와
황우려 선관위원장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진 걸 주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방점은 조기 전대에 찍혀 있는데 혁신을 안 하려는 비판은 넘어가야 되겠으니까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의 선택은 전 타당하리라고 보고 저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제 눈속임하지 말자. 혁신위가 이렇게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하고 헌법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에 놓는 조항까지도 왜 이렇게 사과를 하느냐고 공격할 거라면은 그런 혁신이 안 하는 게 낫죠. 예. 국민들 기만하고 당원들을 속이는 그런 혁신이 뭐하랍니까? 차라리 전대를 가서 다 출마해서 뭐 이렇게 선택받는 거 저는 그 국민의힘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지만 네. 어찌됐건 저는 차라리 이제는 혁신이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혁신위원장이 조항 하나 넣는 것까지도 의원들이 공격할 정도면은 그게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 새로 지금 혁신위가 네. 꾸려졌는데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죠. 기대를 할 게 없다. 아니 지금 무슨 결과물도 안 내놓고 최초의 당헌 당규에 이걸 우리가 사과문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헌법 조문식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걸 공격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혁신안 거기 다 사실 유사한 그런 흐름들인데 그것도 못 받고 이것도 못 받으면은 그 당의 혁신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은 게 최고위원제 없애고 네. 뭐 단일지도 체제로 바꾸겠다. 아니면 이제 인적 쇄신안도 조금 이따가 나올 거라고 하고 이런 혁신안들이 또 그냥 뭉개지고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또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혁신안 비대가 받는다는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 있었습니까? 꺼내놓으면 뭐합니까? 받아야죠. 아니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는 네. 그 수많은 백화점식의 혁신안 나오면 뭐합니까? 그걸 수용하고 실천해야죠. 네. 근데 수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 이른바 쌍권 두분에 대한 얘기를 그 안철수 위원장이 했다고 무슨 상남자 하남자 논쟁으로 가는 이런 정당에서 예. 도대체 저는 이런 혁신안 그리고 그럼 이 혁신안 그러면 윤희숙 혁신안 비대가 받기로 했습니까? 저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데 네. 그 혁신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당이라는 것이 뭐 진보 정당, 보수 정당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발전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또 특히 좀 뭔가 쇄신하고 반성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좀 방금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발버둥은 치는데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움을 뭐 자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두 가지 혁신안을 발표하셨어요.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것을 당원 단계에 넣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지도 체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두 가지 다가 정말 이게 혁신의 본질이 맞는가 이미 때를 너무 늦었는데 그마저도 당내에서 이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혁신안이 자꾸 발표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혁신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퇴행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고 있는 대구 경북 또는 PK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그 혁신안을 내놓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구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부분들이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옆에서 지켜보는 게 좀 안쓰럽다,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8월 전당대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러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이는 게 지지율 수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거의 5년 만에 20%가 깨져버렸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20%가 깨져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로는 19%대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그렇죠. 국민의힘의 당명을 쓴 일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란 당명이 더 이상 이제 국민들에게는 대한야당으로, 대한정당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더군다나 TK에서조차 네. 지금 지지율이 빠집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빠진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으로 간 건 아니고 아마 중도로 이반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사정은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열패감과 상실감에 빠진
그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아마 전화 응답 자체를 안 받을 겁니다. 전화가 오면 아예 안 받고 전화가 오면 끊어버리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응답률 자체도 적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도 빠지는데 여기에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19%까지 갔는데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19년에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게 더 이제 밑바닥까지 갈 거냐는 논쟁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 PK, TK가 이반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예. 전통 지지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더 이상 이 당을 이제 대한정당으로 안 보고 대한야당으로 안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도대체 그럼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태를 지금 넘어가려는 이런 몸부림이 결국 저는 시간 벌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혁신의 활동도 이런 식으로 조금 말할까 좀 그 삼부리그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고 그다음에 비대위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혁신이가 뭐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혁신하면 안 된다.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비슷하잖아요. 혁신이 아니 어디까지 가야 갈지를 모르는 정도의 메스를 들이대야 예. 그나마 이 정당이 다시 소생하는데 이 정도는 안 됩니다라고 자꾸 선을 그어버리거나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면 혁신이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혁신을 파괴적 혁신을 할 때는 예.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시인 이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 기교를 만들고 그 기교가 또 절망을 만든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눈속임하거나 봉합하거나 하는 개혁과 쇄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갔는지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쓱 가다가 8월 전대에서 자 그러면 최고위원제 다 없애고 대표 하나 응립해가지고 대표에 강력한 힘을 주겠다. 리더십을 줘가지고 간다? 국민이 따라줘야 가는 거죠. 당원이 동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제도만 가지고 저는 자꾸 접근하는 건 온당치 않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도가 아니라면 뭐가 필요하다고 인적 쇄신이죠. 인적 쇄신. 그러면 인적 쇄신 없는 그건 저는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 국민의힘이 이준석 이제 대표 체제가 되면서 겨우겨우 탄핵을 넘어서 갔잖아요. 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친박 책임져라고 했거든요. 네. 출당 얘기하는데 실제 그 당시에 책임졌던 분들은 김성택, 김영우, 그다음에 부산의 김세연 이런 분들이 다 불출마 선언했어요. 아, 다 소시파. 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불출마하면서 그나마 건너간 거예요.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그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나마 하면서 건너가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누가 하나 책임집니까? 더 엄중한 사태인데.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 책임 안 져가지고 그렇죠. 본인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혁신위원장에서. 저는 반응성이 바로 이번 지지율로 하라고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반성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모습 보이는데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 굴림밖에 더 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8월에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소위 언더 친윤이라는 분들이 국민의힘 안에 계시다. 근데 이분들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똘똘 뭉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열중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 언더 친윤의 존재감이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8월에 다음 달에 연들 예. 과연 진정한 개혁 혁신을 이룰 만한 당대표를 뽑아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설령 당원들은 그런 누군가 어떤 후보인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고 뽑았는데 과연 그분은 그럼 이 당내에서의 이런 언더 친윤과 같은 저항, 구주류의 저항 이런 것을 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확실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TK, PK 지역에서조차도 실망했고 너희들은 더 망가져 봐야 정신 차린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이 공론화의 장으로 올라오는 것조차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 안에서 자정의 목소리, 소위 예전과 같으면 정풍운동과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소위 소장파라는 분들도 눈의 활동이 안 보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 어려운 국면을 뚫고 나갈 그런 동력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걸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당대표 나온다는 분들도 이제 여러분 계시고 아직 나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물적 혁신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전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대 룰이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니까 전 당원이 대표 선거에 표집되는 게 맞는데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한정당, 그다음에 수권정당으로 인정해주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8대2라 그러면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해서 의원들의 거의 TK, PK 쪽의 의원들이 결국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 룰이라면은 저는 예. 사실상 또 말하자면 큰 구주류의 귀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5대5로 바꾸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초재선 그룹 중에서도 그럼 대표 출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예. 예선 컷을 거쳐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가든가 네. 해서 그렇게 하면은 거는 좀 모를까. 지금 이 제도화에서 누군들 나오면은 지금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이면요. 제가 보기에 답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전대를 가지고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다음에 그런 정말 이벤트 효과를 통해서 막 정말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국민 눈높이를 사로잡지 못하면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지금 존재 가치가 107석밖에 없어서 의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국민 여론인 거죠. 정당 예. 지지율인 거죠. 예. 그걸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 룰 가지고는 저는 예. 그렇게 말하자면은 국민들을 사로잡을 그런 눈높이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도 좀 잠깐 들여다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까 또 보셨던 보수 농객들과 만났던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또 이제 공개된 게 있는데 민주당 당권 주자 중에 이제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인즉슨 누가 돼도 국정 운영을 하는데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둘 다 좋다 이제 이런 뜻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정청래 후보 또 박찬대 후보 두 예. 분이 등록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하실 때 한 분은 수석 최고위원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원내대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누구와도 손발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 소위 명심이라는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하시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두 분이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은 좀 다소 좀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분이 당대표로 선출된다고 해도 당이 뭐 깨지거나 혹은 당의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예. 그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분이 당대표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국정 운영에 손발을 맞춰 나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자료만 나오나요? 예. 지난번 그 국회에 두 분 이제 방문하셨을 때 네네. 시정연설 때 방문하셨을 때 두 분의 손을 어깨를 포개했어. 포개기도 하고 예. 양 어깨를 같이 잡아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저 아마도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소위 명심팔이는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명심 대 명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당대회가 박빙으로 흘러가게 되진 않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